야, 이은지. 넋 놓고 있지 말고 이것부터 사인해. 남편이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국화꽃 향이 가득한 빈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우리 엄마 빈소에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10년 동안 병원에 처박혀 있었으면 그게 남남이지 부부냐? 시어머니는 은지의 가방을 뒤져 장례 비용을 빼앗고 조문객이 보는 앞에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기가 쫓아낸 그 여자의 건물에 임대 문의를 하러 기어들어오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 3층 국화꽃 향이 짙게 깔린 복도 끝에 작은 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여자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기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향년 78. 은지는 사흘째 영정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오른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넘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상복 소매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가 묻은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의 곁을 은지는 단 하루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어머니가 은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남편 민석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민석이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안경 낀 남자가 한 명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영정사진을 한번 흘겨보고는 은지 앞에 서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은지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야, 이은지. 넋 놓고 있지 말고 이것부터 봐. 사인해. 은지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시야가 흐렸지만 무릎 위에 떨어진 봉투의 글씨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지금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내밀어. 미치긴 누가 미쳐?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너 장모님 간병한다고 집 나간 지 벌써 10년이야. 마누라가 집구석을 지켜야 마누라지 10년 동안 병원에 처박혀 있었으면 그게 남남이지 부부냐? 민석의 목소리에는 위로의 온기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조문객 서너 명이 밥숟가락을 놓으며 민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리 엄마 빈소야.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래? 손님들이 보라고 해. 내가 죄졌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너 장모 간병한다고 내 돈 갖다 퍼붓는 동안 내 사업이 얼마나 밑바닥을 쳤는지 알아? 너 때문에 망했다고. 너 때문에. 민석이 빽소리를 지르자 빈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빈소 뒤쪽에서 시어머니 오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오영자는 은지의 옆에 놓인 검은 가방을 자기 물건인 양 휙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가방은 왜요? 제 가방이에요. 놓으세요. 오영자는 대답도 없이 가방 지퍼를 찌익 열어
안을 마구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장례 비용으로 챙겨둔 빳빳한 현금 봉투와 은지의 어머니가 손가락에 끼던 낡은 금반지 주머니를 쏙 빼냈습니다. 오영자는 돈 봉투를 가슴팍에 쑤셔 넣으며 입을 뗐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우리 집 돈 아니냐? 시댁에서 준 생활비 아껴서 네 친정 장례를 치르겠다고? 도둑년도 이런 도둑년이 없네. 어머님, 그건 제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따로 모은 돈이에요. 우리 엄마 마지막 노잣돈이라고요. 제발 돌려주세요. 모으긴 뭘 모아. 네가 돈을 벌어 뭘 해? 10년 동안 병원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등골만 뽑아먹었으면서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풀하려. 은지가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오영자는 은지의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은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매정한 손길에 은지의 고개가 꺾였고 뺨 위로 허연 손자국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구석에 앉은 조문객 하나가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옆 사람이 남의 집안 싸움에 끼지 말라며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꾹 참았습니다. 민석이 옆에 있던 변호사를 툭 쳤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잔말 말고 여기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너 장모님 간병 소홀로 콩밥 먹을 줄 알아. 너 밤에 졸다가 투약 시간 놓친 적 있지? 간호사들이 다 봤대. 그거 다 증거로 법원에 넘길 거야. 은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붙였고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건 잊어도 어머니 죽 한 숟갈은 정성껏 쏘어드렸습니다. 그런 은지에게 간병 소홀이라니 벼락을 맞을 소리였습니다. 민석이 은지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주에 짓눌렀습니다. 오영자가 뒤에서 은지의 어깨를 꽉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찍어. 좋게 말할 때 찍으라고. 안 찍으면 이 장례식 당장 엎어버리고 내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할 테니까. 은지의 손가락이 빨간 인주를 묻힌 채 종이 위에 꾹 박혔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서류 위로 번졌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두 팔로 꼭 안고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운구 차량 앞에 민석이 삐딱하게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 유골함 내려놔. 너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잖아.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남의 집 차에 우리 장모도 아닌 할머니를 왜 태워? 당장 내려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엄마야. 내 엄마 가는 길을 왜 당신이 막아? 내 차 기름 한 방울도 아까워. 얘들아, 저거 빼서. 민석의 손짓에 덩치 큰 남자둘이 은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유골함을 품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놓으라고요. 이거 놓으란 말이야. 엄마, 엄마. 신랑이 끝에 은지가 계단 아래로 구르듯 밀려 엎어졌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과 팔꿈치가 다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통증 속에서도 유골함만은 가슴에 꽉 품고 놓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쓰러진 은지를 흘끗 보더니 침을 뱉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따라온 오영자가 은지의 짐가방을 주차장 바닥에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칫솔 따위가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며 은지에게 물려준 진주 목걸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오영자는 도끼 서린 눈으로 그 목걸이를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툭 두둑.
진주알들이 힘없이 터져나가며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은지는 바닥을 기어 흙먼지 묻은 진주알 하나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유골함을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론 터진 진주알을 쥔 채 은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늘에선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비를 맞으며 장례식장 앞 도로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상복이 은지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곰팡내 나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차가운 책상 위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올려두고 젖은 손으로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은지가 성경책을 펼치자 툭 하고 작은 카드 한 장과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카드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성준, 자산관리. 그리고 카드 뒷면에는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은지야, 너무 고생 많았다.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엄마가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은지의 손끝이 어머니의 글씨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아주 낮고 믿음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따님, 이은지 씨 되십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은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유골함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오피스 빌딩 12층. 은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임성준 자산관리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남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가 은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지 씨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은지는 사무실 소파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도 못했습니다. 어젯밤 고시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상복 위에 걸친 얇은 점퍼 소매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뭘 남겨두셨다는 건지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요. 성준이 책상 서랍에서 묵직한 서류철을 꺼내 은지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이순자 비밀 신탁 자산관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 씨, 어머님께서 무려 20년 전부터 저에게 이 자산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제가 처음 세운 펀드의 초기 투자자셨어요. 시장에서 장사해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안 빼고 전부 재투자하셨습니다. 은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만 하셨어요. 콩나물값 100원도 깎으면서 사신 분인데 무슨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은지 씨 몰래 준비하신 겁니다. 내 딸이 나중에라도 기댈 곳 없으면 안 된다. 은지가 어려울 때 꼭 이 돈을 쥐어줘라 하시면서요. 은지 씨 놀라지 마세요. 현재 시세로 이 자산의 가치는 약 500억 원입니다.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류철에 적힌 수많은 영자를 보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500억이요? 임 선생님, 지금 저랑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농담이라뇨.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를 찾아와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성준 씨,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은지가 찾아올 거야. 그때 이 돈을 전해주게.
혹시라도 우리 딸 괴롭히는 놈 있으면 그 돈으로 몽땅 싸울 수 있게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소금기에 절어 퉁퉁 부은 손으로 반찬통을 닦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20년 동안 딸을 위해 이 엄청난 돈을 일궈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준이 서류철 아래에서 노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서류와 은행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어느새 민석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고 은지의 노후 연금까지 싹 인출된 기록이었습니다. 박민석 씨,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지 씨 명의의 재산을 서류 조작해서 야금야금 다 빼돌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도장 찍게 한 것도 이 도둑질의 마지막 마침표였던 겁니다. 은지의 손가락이 떨리며 멈췄습니다. 민석이 왜 어머니 병원비 한 푼 안 보내고 구박만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지가 병원에서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며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석은 은지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랑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우리 엄마랑 내 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고요? 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은지 씨, 그냥 고소장만 날려서는 안 됩니다. 그놈은 제법 영악해서 돈을 다 숨겨놨거든요. 아주 뿌리까지 말려 죽여야 합니다. 은지가 성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박민석 씨 회사가 들어선 공장 부지, 그 땅을 우리가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놈은 꼼짝없이 쫓겨나야 하거든요. 이게 시작입니다. 성준이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놈이 법인 돈 빼돌린 내역을 국세청에 확 찔러버릴 겁니다. 세무조사 들어와서 계좌 다 묶이면 그놈은 제 발로 사채 소굴에 기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은지는 지도 위에 표시된 민석의 공장 위치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해주세요. 그 인간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은지는 고시원을 나와 성준이 마련한 안전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외부와 연락을 딱 끊고 민석의 목줄을 죄일 서류들을 밤낮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민석은 은지가 없어진 걸 걱정하기는커녕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찍어준 도장 덕에 아파트를 팔아치운 돈으로 내연녀 수아와 강남 펜트하우스 계약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수아와 샴페인 잔을 챙그랑 부딪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으하, 드디어 그 징글징글한 짐덩어리를 떼버렸다. 10년 만에 속이 다 시원하네. 수아가 민석에게 찰싹 달라붙어 아양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 아줌마 생각은 이제 잊어버리고 나랑 즐겁게 살자. 응? 민석은 수아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같은 시각 은지는 어두운 방에서 시퍼런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죄목이 빼곡하게 적힌 서류들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주 뒤 성준의 회사가 민석의 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바로 다음 날 민석의 공장으로 벼락 같은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임대료를 5배나 올리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민석이 공문을 보자마자 책상을 꽝 내리쳤습니다.
뭐야? 임대료를 5배나 올려? 이 미친놈들이 누구야? 당장 주인 데려와. 직원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은행으로 뛰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성준이 손을 써서 민석의 신용 상태가 엉망이라는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돈줄이 막힌 민석은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 사채 소굴로 발을 들였습니다. 성준의 계산대로였습니다. 은지는 민석의 회사 격리 직원을 통해 민석이 회사 돈으로 수아에게 사준 외제차와 명품 가방 내역을 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빼돌린 이중 장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임 선생님, 이걸 이제 국세청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걸 보내는 순간 박민석의 성벽은 무너집니다. 계좌는 묶이고 직원들은 월급 달라고 난동을 부릴 겁니다. 안에서부터 폭삭 주저앉는 거죠. 은지는 봉투를 풀로 붙이며 손끝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국세청 제보라고 한자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사흘 뒤 국세청 조사관들이 민석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류 뭉치를 박스에 담아 나르는 동안 민석은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묶이자 공장 입구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민석은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다 기다리고 있던 카메라에 찍혀 저녁 뉴스에 파렴치한 사업가로 얼굴이 팔렸습니다. 수아는 뉴스를 보자마자 민석의 집 금고를 털어보석과 현금을 챙겨 야반도주했습니다. 민석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은지는 민석이 살던 펜트하우스를 경매에 넘겨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집행관들이 펜트하우스 문을 따고 들어가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석의 무릎 위로 48시간 이내 퇴거 명령서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틀 뒤 민석과 시어머니 오영자는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밤 두 사람은 얇은 옷 한 장 걸치고 쓰레기 더미 옆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은지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처럼 처박힌 민석의 꼴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창문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어머니의 유골함 위에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만히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저 인간들,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은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 대로변에 번듯한 5층짜리 신축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봄 햇살이 부딪혀 눈이 부시게 반짝였고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순자 문화관이라는 간판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은지의 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은지는 1층 문화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벽에 걸린 액자를 정성스레 바로잡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시장 좌판에서 고등어를 팔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성준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1층 상담소에 이번 달만 상담이 200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다들 기다리느라 난리네요. 그래요? 그럼 고민할 거 뭐 있어요? 당장 2층도 다 열어버려요. 우리 엄마 이름 걸고 하는 일인데 사람들을 좁은 데서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은지의 얼굴은 2년 전 그 초췌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에 고급스러운 회색 재킷을 걸친 모습이 영락없는 여회장이었습니다. 굽어있던 등은 대나무처럼 곧게 펴졌고 목소리에는 카랑카랑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근처의 퀴퀴한 쪽방촌. 민석은 창문도 없는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액정이 다 깨진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중고 가전제품을 수리해서 푼돈을 벌었지만 사채 이자 갚고 나면 라면 한 봉지 사 먹기도 벅찬 신세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손톱 밑엔 검은 때가 꼬재재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침을 꼴깍 삼키며 화면을 넘기자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 신축 빌딩 화재, 여성 자립 돕는 이은지 대표. 기사 속 사진에는 은지가 으리으리한 빌딩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누구야? 이은지? 저 가시나가 어떻게? 민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상복을 입고 비 맞으며 바닥을 기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대 빌딩 주인이 되어 기자들 앞에서 여유 있게 웃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이빨 갈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득득 울렸습니다. 전현이 내 돈을 다 훔쳐가더니 저기서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어? 저건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민석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빌딩 주소를 확인하고는 탐욕스러운 침을 흘리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동네 공중전화로 달려가 빌딩 관리실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남 순자 빌딩이죠? 거 1층 매장 임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은 건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은 번호를 보자마자 민석인 것을 알아채고 수첩에 딱 적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게 깔았습니다. 네, 실례지만 어떤 업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예. 제가 큰 투자 그룹 실무팀장인데 이번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거기 넣으려고 합니다. 아주 거물급 투자자도 뒤에 있으니까 주인하고 직접 만나서 시원하게 계약 좀 합시다. 성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은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예상대로 박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팀장이라며 거짓말을 해가면서 빌딩에 들어오려고 안달이 났네요. 은지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제 발로 걸어오겠다는데 막을 거 없죠. 정말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으실 텐데요. 아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자기가 버린 마누라 발등에 입 맞추며 비는 꼴을. 드디어 약속 당일 오전 11시. 민석은 헌 옷 수거함에서 뒤져낸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가 길어서 대충 접어넣고 비누 칠도 안 한 채 수염만 대충 깎았습니다. 머리에 물을 잔뜩 발라 빗어넘기며 거울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래, 박민석. 넌 아직 죽지 않았어. 가서 저 옆편네 꼬드겨서 돈 좀 뜯어내면 그만이야. 빌딩 로비에 들어선 민석은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금색으로 반짝이는 순자문화관이라는 글씨를 보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준이 관리실에서 나와 민석을 맞이했습니다. 임대 문의하러 오신 팀장님이시죠? 주인께서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5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이 직접? 역시 내 급을 알아보는구먼. 갑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석은 양복 옷깃을 세우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잔뜩 폼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5층 문이 열리고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창밖으로는 강남 대도시가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 회전의자에는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대단한 건물의 주인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건을 들고 왔는데. 그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어머, 임대 문의하러 오셨어요? 박민석 씨? 은지가 서늘한 눈빛으로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을 건드리는 바람에 위에 있던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떨어져 각살이 났습니다. 쨍그랑, 너, 이은지, 네가 왜 여기 있어? 왜긴요? 여기가 내 건물이니까요. 당신이야말로 그 꾀죄죄한 꼴로 남의 귀한 건물엔 왜 온 거야? 민석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그대로 카페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는 책상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민석의 머리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은 당신이 했지.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 당신이 지금 어디 사는지, 사채빚이 얼마인지, 하루에 컵라면 한 개로 버티는 꼴까지 싹 다 적혀 있어. 민석이 벌벌 떠는 손으로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모든 밑바닥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벌레 보듯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때?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겠어?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은지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반은 눈부시게 밝았고 나머지 반은 민석을 잡아먹을 듯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화려한 카페 뒤에 보기 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의 차가운 눈빛을 올려다보며 민석은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응? 내 눈이 삐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예정을 봐서 봐주라. 우리 부부였잖아.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부부. 은지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머물렀습니다. 부부? 내 엄마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 던지고 유골함 안고 자빠진 마누라한테 침 뱉고 간 사람이 부부라는 말을 입에 올려? 당신 참 징글징글하다. 그때 내가 귀신이 씌었었나 봐. 진짜야. 은지야,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살아. 제발 가게 하나만, 1층 구석탱이에 작은 거 하나만 내줘. 나 손재주 좋잖아. 그거라도 하면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민석이 비굴하게 은지의 구두 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은지는 마치 오물이 닿을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경비실이죠? 5층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민석의 비굴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뒤틀렸습니다. 이은지, 내가 이렇게까지 빌면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덩치 큰 보안 요원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요원들이 민석의 양팔을 낚아채 번쩍 들어 올리자 민석은 사지가 들린 채 바둥거렸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이 건물, 이거 다 내 돈이야. 이 여자가 내 돈 훔쳐서 지은 거라고. 사람들아, 이것 좀 보라고. 민석의 악에 바친 고함이 복도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처박혀 1층 로비까지 내려오는 내내 민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는 이미 또 다른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자가 정문에서 보안 요원들과 머리채라도 잡을 듯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가 심해진 오영자는 세수도 안 한 얼굴에 단추도 삐뚤빼뚤 채운 채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사장님 아들이 저 위에 있다고. 이놈들아, 주인 어머니한테 어디 손을 대. 보안 요원이 팔을 잡으려 하자 오영자는 대리석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굴렀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잡네. 전현이 우리 아들 돈 다 뺏어먹고 시어머니를 가뒀어. 로비를 지나던 세입자들과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때 끌려 내려온 민석이 오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석은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정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빌딩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여자, 이 건물 주인 이은지가 사기꾼입니다. 죽은 지 엄마 노잣돈까지 다 털어먹고 전 남편을 길거리에 내쫓은 독사 같은 년이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은 신이 나서 행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얼굴에 속지 마세요. 은지는 5층 사무실 큰 유리창 너머로 그 가관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팔다리를 휘저으며 발악하는 모습이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은지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성준이 조용히 곁에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빌딩 앞 상황 실시간으로 녹화 중입니다. 경찰 부를까요? 은지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조금 더 바닥을 치게 둬야죠. 은지는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빌딩 외벽 카메라에 민석의 추태가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방송을 켜자마자 시청자가 수천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저 미친놈, 장례식장에서 이혼장 던진 그 인간 쓰레기 아냐? 세상에, 전처 건물 앞에서 저게 무슨 망신이래. 쪽팔린 줄도 모르네. 민석은 제 얼굴이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 캑캑거리며 마른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빌딩 모퉁이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셋이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민석을 잡으러 온 겁니다. 어이, 박민석 씨. 여기서 길거리 공연 중이었어? 이자가 석 달이나 밀렸는데 전화는 왜 안 받아?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형님들, 잠깐만요. 지금 돈 구하고 있어요. 딱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자, 가서 얘기해. 사채업자들이 민석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짐짝처럼 끌고 갔습니다. 민석이 발버둥을 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영자는 아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쫓아가려다 인도 위에 퍽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가라앉자 은지는 라이브 방송을 껐습니다. 시청자 수가 무려 3만 명을 찍었습니다. 성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민석이 아까 지장 찍은 자백서, 공증 마쳤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고소장 바로 접수할까요? 네, 당장 접수하세요. 오늘 해넘기지 말고. 은지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빌딩 앞에 초라한 시어머니 오영자가 혼자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시선을 돌려 서랍 속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소금기에 절어 웃던 어머니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준의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방금 고소장 접수됐고 또 하나 뉴스 떴습니다. 내연녀 한수아 말입니다. 동남아 도박장에서 현지 경찰한테 잡혔답니다. 이제 곧 국내로 압송된다네요. 은지는 사진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 선생님. 전화를 끄는 은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년 전 곰팡내 나던 고시원에서 깜빡이던 전구 아래서 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 빌딩이 고요해진 뒤 은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참 좋아하시던 국화 화분들이 향기를 짙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국화 꽃잎을 조심스레 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 사람들 다 벌줬어.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봄밤의 시원한 바람이 국화 향기를 씻고 은지의 뺨을 스쳤습니다. 성준이 옥상 문을 열고 올라와 은지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대표님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은지가 성준을 돌아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임 선생님. 아직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요. 예, 또 뭐가 남았습니까? 어머니 성함 따서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나처럼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돕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그걸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성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국화 향기가 은지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전 은지는 1층 순자 문화관에서 상담 접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문화관 안에는 향긋한 커피 향이 기분 좋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던 은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왼쪽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쥐어짜는 듯한 맹렬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은지가 서류를 힘없이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을 벌려보았지만 숨이 턱 막혀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왜 그러세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원이 흑빛이 된 은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지의 입술은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갔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은지가 의자 팔걸이를 잡고 버티려 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지의 몸은 종이장처럼 옆으로 기울며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직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듣고 관리실에 있던 성준이 미친 듯이 뛰어나왔습니다. 성준은 바닥에 쓰러진 은지를 품에 안아 올린 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한달음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성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시켜둔 주치의의 차량이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은지는 코와 입에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주위로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성준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심장에 큰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성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론 눈부신 햇빛이 비쳤지만 은지를 지켜보는 성준의 마음엔 새카만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성준은 은지의 입원 사실이 알려지면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몰려들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딩 직원들에겐 대표님이 해외 자선 활동을 떠났다고 입단속을 시켰고 병원 차트에도 은지의 본명 대신 가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박민석이 문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초주검이 되도록 맞고 풀려난 민석은 온몸이 피멍투성이었지만 도끼만은 더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민석은 은지의 빌딩 근처 대학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희 병원에 이은지라는 여자 입원했는지 좀 봐줘. 50 중반의 강남 빌딩 사장이야. 빨리 좀 알아봐. 이틀 뒤 동료에게서 은밀한 답장이 왔습니다. 가명으로 들어온 환자가 하나 있는데 5층 중환자실에 경호원들이 깔린 방이 하나 있어. 얼굴을 보니 그 빌딩 주인 맞는 것 같더라. 민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민석은 이 고급 정보를 돈뭉치로 바꿀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강남 일대에서 빌딩을 헐값에 가로채기로 악명 높은 부동산 브로커 일당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은밀히 만나 은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건물주가 다 죽어간대. 빌딩엔 관리인 놈 하나뿐이야. 지금 치고 들어가면 그 노다지 같은 건물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브로커가 민석의 어깨를 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흐흐, 아주 쏠쏠한 정보네. 성공하면 내 목도 넉넉히 챙겨주지. 대신 빌딩 지하 보안 코드랑 구조 좀 싹 다 뽑아와. 민석은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다리 수술비는 물론이고 사채빚도 다 갚고 다시 사장 소리 듣고 살겠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사흘 뒤 점심시간 평화롭던 빌딩 로비에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대장격인 남자가 로비벽에 커다란 종이를 착 붙였습니다. 조작된 가짜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이봐들, 이 건물 주인 이은지가 우리한테 돈 수십억 빌려 쓰고 입 싹 닦았어. 오늘부터 이 건물은 우리가 관리한다. 1층 매장 사장님들이 사색이 되어 가게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입주민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협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임대료는 여기 적힌 계좌로 입금해. 안 넣는 놈들은 그날로 짐 싸서 나갈 줄 알아. 알았어?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에 질린 입주민 한 명이 관리실로 달려가 성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준은 병실에서 태블릿으로 빌딩의 긴급 보안 경보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빌딩 지하 전력실이 외부에서 강제로 조작되어 보안 카메라가 꺼졌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민석이 브로커 일당에게 전력실 위치와 보안 코드를 몽땅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챙겼습니다. 은지가 쓰러지기 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성준에게 인감과 정권을 맡긴 비상용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성준은 단 2시간 만에 법적 관리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은 은지는 성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는 가느다란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붙잡은 채 힘겹게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대표님, 민석이 놈들이 투기꾼들을 끌어들여 빌딩을 점거했습니다. 아주 난장판이에요. 은지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임 선생님, 카메라 가져오세요. 나 방송할 거예요. 대표님, 지금 몸 상태로 방송은 무리입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가져오라고요. 내 빌딩, 우리 엄마 이름 더럽히게 안 둬요.
결국 성주는 스마트폰과 삼각대를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은지는 침대 머리를 올려 상체를 일으킨 뒤 환자복 위에 겨우 카디건 하나를 걸쳤습니다.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지만 카메라를 노려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은지가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자 빌딩 건물주 이은지입니다. 지금 제 빌딩이 가짜 서류를 든 투기꾼들에게 무단 점거당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성준이 보내준 현장 사진과 가짜 압류 통지서 사본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그러면서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는 투기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건물을 빼앗으려는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죽어도 이 빌딩 못 팝니다. 여기엔 우리 엄마의 피눈물과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방송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 빌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은지 대표님 힘내세요. 사기꾼들은 물러가라.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투기꾼들이 세워놓은 바리케이드를 밀어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투기꾼들의 신분증을 가차없이 뒤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이 붙인 통지서는 번호조차 없는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투기꾼 5명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이 사실도 모른 채 브로커와 만나 돈을 받기로 한 어두운 뒷골목에서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민석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이미 경찰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 민석에게 줄 돈은커녕 자기들 살 길 찾아 튄 뒤였습니다. 민석은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멍청하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맞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민석은 절뚝거리며 벽을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방송을 마무리한 은지는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넘긴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가득 은지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빌딩은 우리 엄마가 평생 소금기 묻은 손으로 모은 돈으로 세운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건물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가 카메라를 끄고 침대 헤드에 힘없이 머리를 기댔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졌지만 가슴을 옥죄던 통증은 신기하게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성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벅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시민들이 빌딩을 꽉 에워싸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투기꾼 놈들은 몽땅 경찰서로 끌려갔고요. 보안 시스템도 제가 제일 좋은 걸로 싹 바꿨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임 선생님. 성주는 은지의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은지의 가녀린 손등 위로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은지는 편안해진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푸른 남색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동안 복도에서는 성준이 빌딩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낮은 목소리만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가 태어나던 날은 하늘이 유난히도 맑고 푸른 가을날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휠체어를 타고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은지를 보자 기다리고 있던 입주민들과 직원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거운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은지는 아직 기운이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정중히 모아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 빌딩을, 우리 엄마의 이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식당 사장님이 은지의 마른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지키긴 뭘 지켜요. 다들 대표님 걱정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 일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아셨죠? 은지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 선생님, 공고 하나 붙여주세요. 이번 달 빌딩 임대료는 제가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꾼 놈들 때문에 장사 방해받고 마음 졸인 분들, 제가 별도로 보상금도 챙겨드릴게요.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로비에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동안 성주는 빌딩의 보안 시스템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이제는 은지와 성준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니면 개미 한 마리 통과할 수 없는 최첨단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민석이 브로커에게 팔아넘겼던 낡은 보안 번호는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브로커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민석은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두들겨 맞아 부러진 갈비뼈는 붙을 기미가 없었고 쿨럭거리는 기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며칠간 노숙자, 급식소를 전전하다가 길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119에 실려갔습니다. 구치소 병동으로 이송된 민석에게 내려진 진단은 심각한 폐렴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쌕쌕거리는 숨을 몰아쉬는 민석의 꼴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이 은지에게 민석의 초라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박민석이 지금 구치소 병동에 누워 있답니다. 폐가 다 망가져서 제 발로 걷지도 못한대요. 은지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던 은지가 나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진 마세요. 치료는 받게 해줘요. 대신 그 인간이 투기꾼들한테 넘겼던 빌딩 매매이면 계약서 있지요? 그거 몽땅 검찰에 넘기세요. 법대로 지은 죄만큼만 벌 받게 해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검찰은 민석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서류 위조 사건까지 더해지자 민석의 죄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구치소 딱딱한 침대에서 징역 10년 이상 구형이라는 통지서를 받아든 민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 안에서 나오는 건 가느다란 신음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 오영자는 벽을 보고 하루 종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도 몰라보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영자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은지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우리 은지 고생만 시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간병인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지만 오영자는 이미 정신이 온통 뒤섞여 은지를 자기 친정엄마로 착각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은지는 성준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쌍한 노인이네요. 요양원 비용은 끊지 말고 계속 대주세요. 우리 엄마였다면 그래도 밥 굶기지는 말라고 하셨을 테니까요. 은지의 배려로 오영자는 최소한의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남아 도박장을 전전하던 내연녀 한수아도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수아의 모습이 저녁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한수아가 가져간 돈 조사해보니 전부 박민석의 회사 공금이었습니다. 횡령 방조에 작물 취득까지. 이제 그 여자도 인생 종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준의 보고를 받은 은지는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분노가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서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빌딩을 온통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눈부시게 하얀 국화와 수국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로비 중앙에 걸린 어머니의 영정사진 아래엔 은지가 직접 쓴 글귀가 놓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추모식에는 은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여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표님, 저 이제 취직도 하고 아이랑 같이 살 집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었으면 저 벌써 나쁜 생각했을 거예요. 은지는 그 여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비록 눈시울은 뜨거웠지만 입가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저녁, 은지는 홀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국화 화분 옆에 앉아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금기에 절은 옷을 입고 시장 바닥에서 웃고 있던 어머니. 엄마, 나 이제 나쁜 사람들 다 벌줬어. 이제 속상해하지 말고 거기서 편히 쉬어. 응? 은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올라온 성준이 은지의 곁에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대표님 행복만 생각하세요. 재단 일도 하고 어머님이랑 가고 싶어 했던 여행도 성준이가 다 모셔다 드릴게요. 은지가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엄마한테 빌려온 짐을 다 돌려준 기분이에요. 속이 아주 후련하네요. 은지의 얼굴에는 2년 전 고시원의 눈물도 병실의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국화 향기가 은지의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더니 빌딩 옥상에도 어느덧 파릇파릇한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수가 마무리된 지 1년이 흐른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빌딩 옥상에 서서 새로 완공된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입구에는 정겨운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정원, 바로 은지 어머니의 함자였습니다. 정원 안에는 은지가 시장통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야생화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미꽃, 개나리, 냉이꽃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췄고 한쪽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수국 묘목들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명패를 행여 누가 건드릴까 정성스레 닦으며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말부터 상담소분들 모시고 꽃 심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겁니다. 벌써 신청자가 꽉 찼어요. 참 잘하셨어요, 임 선생님. 우리 엄마가 시장 좌판 구석에 화분 3개를 올려놓고 키우셨거든요. 손님 없는 날에도 정성껏 물을 주면서 그러셨어. 은지야, 꽃이 피는 걸 보면 마음이 참 놓인다라고요. 이제 그 마음을 다른 분들하고 나누고 싶네요. 은지가 수국 잎사귀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묻은 보드라운 흙냄새가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열리던 날 사연 많은 여성 23명이
정원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없이 흙만 만지더니 한 여성이 씨앗을 심다 말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지는 다가가 그 여자의 젖은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컷 울어요. 여기서는 마음껏 울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울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 여자는 은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꺼느꼈고 은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슬픔을 받아주었습니다. 재단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편 구치소 병동에 누운 민석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습니다. 폐렴은 더 심해져 숨을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고 제 손으로 몸 하나 뒤척이지 못해 등에는 커다란 욕창이 생겼습니다. 종일 천장만 바라보는 민석의 귀에 병동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문화관의 선행을 알리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은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0년 전 마누라가 밤잠 설쳐가며 자기 발을 닦아주고 어머니 기저귀를 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은지가 병원비 좀 보내달라고 울며 전화할 때마다 네가 알아서 해 라며 매몰차게 끊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표님, 오영자 씨가 오늘 새벽에 숨을 거두셨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지야, 미안하다라며 은지 씨 이름을 불렀다네요. 성준의 전화를 받은 은지는 창밖에 눈부신 봄 햇살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목걸이를 밟던 매정한 시어머니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가련한 노인이었습니다. 임 선생님, 장례는 가장 조촐하게 치러주세요. 그게 제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예요. 은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 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봄눈 녹듯 사라졌고 가슴속엔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오영자가 떠난 지 보름 뒤 이번엔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이 폐렴 악화로 새벽에 홀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면회를 온 사람도 시신을 거두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박민석 씨 시신 수습은 어떻게 할까요? 무연고로 처리할까요? 네, 무연고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사체 빚남은 거 우리 재단에 피해 없게 상속 포기 절차 확실히 해주시고요. 은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이 은지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성준이 은지를 집무실로 부르더니 낡고 빛바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따로 맡기셨던 편지입니다. 은지 씨가 제 힘으로 우뚝 섰을 때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치매가 오기 전 손을 부르르 떨며 쓴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에게.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너 자신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네가 행복하게 웃는 것, 그게 엄마가 너에게 주는 진짜 유산이야. 엄마는 하늘에서도 언제나 내 편이다. 은지의 눈에서 뚝 떨어진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퉁퉁 부은 손으로 딸의 학비를 마련하던 어머니, 제 몸이 아파도 딸 걱정뿐이던 어머니의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주는 말없이 은지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잠시 뒤 눈물을 닦은 은지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이 빌딩 소유권을 전부 재단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없어도 우리 엄마 이름이 이 세상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참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리고요, 임 선생님. 빌딩 전광판에 글자 하나만 띄워주세요. 우리들의 따뜻한 건물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요. 입주민들이 마음 모아서 보내준 것처럼요. 은지의 귀여운 부탁에 성준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빌딩 전광판에 커다란 글씨가 떴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건물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입주민 1동. 로비를 지나던 세입자들도 전광판을 보며 아이고, 우리 건물주님 생일이신가 보네. 진짜 복받을 뿐이야 라며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그 환한 불빛을 보던 은지에게 성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비행기 표 2장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머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던 그 바다로 여행 다녀오시죠. 여긴 제가 든든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은지는 비행기 표에 적힌 목적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보며 은지야, 나중에 나 다리 튼튼해지면 저런 파란 바다 한번 보고 싶다 하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꼭 챙겨가야겠네요. 은지는 비행기 표를 가슴에 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일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어머니가 내려다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행 간다. 우리 엄마 사진 예쁜 거 챙겨서 같이 갈게. 봄바람이 정원의 꽃향기를 실어와 은지의 뺨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흩어지며 은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가 유난히 길어진 초여름 저녁, 빌딩 1층 순자문화관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 한복판에는 커다란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왼쪽은 시장 바닥에서 환하게 웃던 어머니, 오른쪽은 이 빌딩을 일궈낸 은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의 미소가 붕어빵처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머리칼엔 제법 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한 하늘색 재킷을 멋스럽게 차려입은 은지는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조문객, 아니 손님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등엔 세월의 잔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사람을 잡는 손길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자립 교육일기 수료생 정희 씨가 왔어요. 직원의 말에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서 30살쯤 된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상담소에 왔을 땐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장을 딱 차려입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은지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저 지난달에 취직했어요. 번듯한 회계사무소예요. 은지가 정희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정희 씨,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정희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갇혀서 매일 울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은지는 정희 씨의 손을 꼭 쥐어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돌아서는 은지의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문화관은 5년 사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여성자립센터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자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벽면엔 그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꽃잎처럼 빼곡하게 붙어 있었지요. 게다가 이 빌딩은 대한민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착한 건물로 뽑혀 나라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은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그건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빌딩을 같이 지켜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단상 아래서 성준이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은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빌딩 살림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은지와 함께 시골 텃밭에서 흙을 만졌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먹고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차를 마시는 게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주말 오후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성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라색 보석이 달린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은지 씨 어머님 탄생석이에요. 예전에 보라색을 참 좋아하셨다면서요. 뭐 청혼이니 뭐니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도 쭉 이렇게 옆에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은지가 목걸이를 받아들자 보라색 돌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거창하지 않다면서 목걸이까지 준비한 건 뭐예요? 임 선생님 참 못 말려. 아, 거창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두 사람이 마주보며 소년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은지의 사무실 벽엔 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엄마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 제주도 바닷가에서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성준과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는 모든 여행지에 은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옥상 순자의 정원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엔 이순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라는 글자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지요. 정원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온실이 생겨서 겨울에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느 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전 재산을 순자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남 귀한 줄 몰랐던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빌딩이 내가 없어도 엄마 이름으로 남아서 사람들을 지켜주면 그만입니다. 빌딩 입구 유리문에는 은지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존엄하다. 그 문구를 읽으며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엔 저마다 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여름 저녁 옥상 정원 벤치에 은지가 성준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 아래로 사람들의 퇴근길이 정겹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지는 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하나도 안 아파. 매일매일이 꿈 같고 감사해. 바람이 정원을 스치자 수국 꽃잎이 대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성준이 은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은지 씨, 참 잘 사셨습니다. 정말로요. 은지가 고개를 들어 성준을 빤히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임 선생님, 아직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갈 길이 아직 구만리인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노을 속으로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빌딩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순자 문화관의 불빛이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로비 초상화 속 어머니와 은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첫 번째 별이 반짝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밤바람 속에서도 지지 않고 향기를 더 짙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맡고 빗속에 쫓겨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고시원 바닥에 주저앉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세우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은지를 무너뜨린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며 몰래 딸의 미래를 준비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묵묵히 버틴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티고 있는 오늘이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